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진행하게 된 최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고 역사문화실 개편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문화실이 문을 연 것은 지난 21년 3월이고 지금 한 달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들의 전시실을 보고 또 공감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실은 광주 전남의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소개하고 조명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나긴 광주 전남의 역사를 최대한 압축해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담을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 선별하고 또 조명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광주 전남의 역사 이야기들을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문화실은 1실과 2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1실에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삼한 삼국시대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초기 척기 시대까지의 이야기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뒤의 이야기들은 또 다른 학예연구사가 또 재미있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실제 전시실에 오셔서 저와 함께 또 전시를 함께 직접 둘러보시는 그런 추억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석기 시대에 앞서서 프롤로그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장은 그 역사 문화에 관련된 그런 유물들을 좀 압축적으로 소개하고자 꾸며본 그런 장입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여러 가지 유물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일종의 아트월처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런 과거의 유물들이 이렇게 한 면에서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아름답고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에 그 오른쪽 중상단에 있는 도자기들을 들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한자로 광이라고 써 있습니다. 빛광자입니다. 이것은 광주 충효동 가마터에서 만든 분청사기와 백자인데요. 그 충효동 가마터는 조선 초부터 조업을 하면서 청자에 이어서 크게 성행했던 분청사기를 선도적으로 만들어냈던 전국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그 유명한 유적입니다. 이런 분청사기 가마터를 가진 광주, 전남 이런 어떤 상징적인 유물을 여기에 배치함으로써 광주 전남의 역사를 좀 압축적으로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담아서 소개하고자 했던 그런 프롤로그 진열 장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롤로그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광주 전남의 문화적 특질이 구석기 시대부터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때는 전국적으로 넓은 면적에 걸쳐서 소수의 그 사람들이 흩어져 살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특질을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서 광주 전남 사람들이 6만 5천 년 전에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어떤 유물들을 만들어 가면서 지혜를 쌓아 나갔나라는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전시를 해봤는데요. 가장 이른 시기의 석기들은 거친 강돌 또는 석영암제 그런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가지고 돌과 돌끼를 부딪혀서 깨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날을 얻어서 그걸로 생계를 꾸며갔다면은 맨 마지막 시기에는 그 작고 또 정교한 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유문암 같은 그런 결이 고운 석기를 이용해서 뿔이나 뼈 같은 걸로 간접적으로 또는 그 아주 섬세하게 돌을 떼어내는 방법을 통해서 아주 작은 돌날을 만들어내고 그 돌날이 또 뼈나 그런 나무와 결합이 돼서 정교한 날을 가진 가공도구가 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전시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석기가 오직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다면은 신석기 시대부터는 사람들이 조금씩 그 이상의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석기 시대 여수 안도에서는 조개로 만든 팔찌가 나왔는데 그냥 팔찌만 나온 게 아니고 무덤에서 사람의 팔뼈와 같이 나왔습니다. 팔에 꿰어져 있는 상태의 팔찌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팔찌로 쓰였다는 것을 확정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도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뼈나 또는 조개를 가공해서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장식들도 만들었고, 이것이 여수 안도라든가 성도 등 그 바닷가에 있는 조개 무덤, 조개 더미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신석기제 사람들의 주요 삼터 그리고 그 이용했던 자원들이 내륙보다는 바닷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역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개 더미는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쓰레기장일 수도 있지만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잘 담고 있는 타임캡슐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신석기 시대로 오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토기라고 하는 첫 번째 화학적 그 변화를 추구한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가소성이 있는 흙을 주무르고 또 어떤 특정한 그릇 모양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불에 구우면은 해체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대략 그 시기는 가장 늦게 보는 연구자는 기원전 5,000년 전, 또 빨리 보는 연구자는 기원전 10,000년 전, 그 사이에 어느 시기쯤인데요. 그때부터 토기를 만들어서 그 물성을 변화시킨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어떤 채집한 식물 자원이나 또는 뭐 그것을 활용해서 뭐 죽이나 물을 끓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식량 자원을 가공하는 용도로, 저장하는 용도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토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단순히 토기를 만드는 것만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표면에 어떤 여러 가지 무늬들을 새기기 시작했는데,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알려져 있는 빗살무늬 토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점토 덩어리나 띠를 붙여가지고 덧띠무늬 토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토기에다가 의장성을 더 가미하는 그런 흔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토기들이 대체로 포탄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고 바닥은 뾰족한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바닥에 놓을 때 납작한 토기가 아니라 뾰족한 토기가 불편할 텐데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맨 바닥에서 생활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평평한 바닥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어느 정도 파고 포탄 형태의 그런 토기를 꽂아 놓는 게 더 안정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토기들은 대체로 다 바닥이 뾰족하거나 볼록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양 자원들을 많이 이용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낚시 도구들 또는 그 그물을 만들 때 쓰이는 그물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발견됩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정교하게 갈아내거나 뼈를 갈아내는 그런 활동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구석기 시대의 돌로 만든 석기들이 대체로 다 깨서 만든 그런 거친 것들이었다면은, 신석기 시대의 석기들은 훨씬 더 잔다듬을 가해서 형태가 더 정교하거나 아니면 아예 갈아내 가지고 매끈한 형태의 석기를 만들어 쓴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석재를 고르는 것이나 또 가공하는 데 들이는 어떤 지혜나 노동력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지만, 또 그걸 통해서 환출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이 더 많아지고 다양해졌다는 것도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시대의 해양 교류인데요. 실제로 안도패총에서는 흑요석이나 또는 일본 규슈 지역에서 만든 것으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형태의 토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미 빙하기가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그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다 바다로 분리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먼 바다를 건너서, 아마도 그때는 통나무 같은 그런 간단한 형태의 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교환했던 활동들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이어서 대략 기원전, 빠르게 보는 분들은 2000년 또는 1500년 전부터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청동기 시대에는 조금 더 석기에 대한 가공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지는 동시에 또 청동이라는 그런 금속을 가지고 도구를 만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동이라는 새로운 신물질을 가지고 도끼라든지 또는 자귀라든지 뭐 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다양하게 널리 쓰였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 시기의 특징이라면은 본격적으로 농사와 관련된 활동이 아주 폭증하는 시기입니다. 신석기 시대도 어느 정도 한정적인 농경을 있었다 한다면은 청동기 시대는 그런 석기 또는 청동기를 가지고 이제 농사에 아주 집중하고 그 마을 자체가 형성이 크게 되면서 본격적인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사는 정주 생활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해양 자원에 대한 것보다도 농경에 대한 그런 흔적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유물로는 뭐 돌로 만든 자귀, 석부, 또 청동기 시대 그 대표적인 무덤인 고인돌에서 많이 발견되는 돌칼, 청동칼, 그리고 돌로 만든 석촉, 돌화살촉 이런 것들이 중요한 유물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석기 시대부터 어느 정도 그런 태동이 되었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것,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정신적인 세계에 실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고인돌만 해도 단순히 그것이 어떤 특정 그 좀 더 위세가 있는 사람의 무덤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마을의 어떤 영역을 표시하는 상징이기도 하고 또 그 앞에서 벌어진 어떤 제사 행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수 오림동에서 나온 그 돌칼과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 고인돌에다가 새겨서 그린 그림입니다. 커다란 돌칼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무릎 꿇고 뭔가 그 빌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돌칼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어떤 제사나 의례 행위에 쓰이던 물건이면서 또 그거 자체를 가지는 것에 대한 어떤 높은 부가가치를 보이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떤 의례를 주관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사나 의례를 통해서 자연물 또는 어떤 조상에 대한 어떤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물론 그런 정신적인 분야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농사를 통해서 어떤 남는 식량이 나타나고 그걸 저장을 해서 내가 당장 굶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잉여식량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분야까지도 상상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와 의례,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 조상에 대한 숭배, 자연물에 대한 숭배, 그것은 기본적으로 농사 그리고 어떤 우리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바라는 것과도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세트로 나타나는 시기가 청동기 시대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물들이 다양해지고 또 정교해지는 게 또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철기 시대로 이행하게 되면은 대략 기원전 300년 전후부터 시작된다 보고 있는데, 청동기 시대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뭐 청동기도 계속 만들어지고 석기도 계속 만들어지긴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철기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더 튼튼한 금속기를 만드는 그런 시기가 되겠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중국 동북지방으로부터 철기를 만들거나 하는 기술, 그리고 또 철기 또는 철기 원재료들이 들어오고 또 사용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재밌는 게 청동기로 보면은 가장 정교한 청동기 만든 시기가 또 이 초기철기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동기 문화가 가장 꼽힌 시기가 이 초기철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초기철기와 철기 시대의 차이는 뭐냐? 철기 시대는 그 우리의 어떤 역사 기록이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철기가 본격적으로 생산된 시기이기도 하고, 그 나아가서 이제 사만삼국이라고 하는 어떤 연맹 또는 국가 단계의 어떤 그 정치체들 그리고 문화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만 해도 철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가장 근본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기도 철기 시대의 연속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이 광주 전남의 유적으로는 화순 대곡리 유적을 들 수가 있는데, 땅속 깊이 땅을 2단으로 파고 그 안에 통나무 나무관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는
이제 정교한 청동기를 함께 묻었는데 8개의 가지를 가진 방울이라든지 또는 청동칼 그리고 청동 거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유물들이고 그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장인들이 새긴다고 해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정교한 무늬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초보적인 그런 도구를 가지고 새겨냈습니다. 그런 정교함은 그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초기철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국보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초기철기 시대에 이어서 설명드릴 전시 영역은 신창동 유적입니다. 그 신창동 유적은 광주에 있는 아주 유명한 농경 유적인데요. 아까 제가 청동기 시대부터 농경 말씀드렸는데 그 농경의 풍요와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여기 신창동 유적에서 꼽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는 기원 전후한 시기이고 초기 철기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삼한 시대로 접어드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적을 지나고 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마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어떤 고대 문화가 꽃피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그 바탕에는 이런 풍요로운 농경의 어떤 성취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창동 유적은 그 영산강 변에 있는 어떤 구릉지대와 그리고 그 구릉지대 아래에 그 저습지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영역의 유적인데 그 구릉 위쪽 그러니까 침수가 없는 지역에서는 마을을 이루고 살고 또 그 침수가 어느 정도 되면서 그 수분이 고여 있는 그런 저습지대에서는 그 본격적인 농경 활동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의 지대에서는 밭농사도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창동 유적은 그런 경관에서 있었고 이 저습지대를 중심으로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었는데 벽 껍질층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최대급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벽 껍질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탈곡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양으로 봐서는 뭐 중국의 유명한 그 신석기 시대의 함원도 유적하고도 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그 어마어마한 양이 출토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박물관에서 여러 차례 발굴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 저습지에서는 그런 벽 껍질 말고도 그 목재 유물들이 또 동물 뼈라든가 또 식물 종자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저습지대라는 특성상 수분은 높지만 그 산소랑은 그 분리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유물이 산소와 만나지 못함으로써 썩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습지대에서 나온 수많은 그런 유물들이 지금 광주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카테고리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생활 속에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유물들입니다. 첫째로 나무 문짝이 있는데요. 이 나무 문짝은 저습지대에서 나온 유적 중에서도 가장 그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함께 그 주변에서는 땅에 박혀 있는 기둥도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나무 문짝과 기둥이 어떻게 조합이 되었냐면은 오늘날의 원두막과 같이 땅에서 약간 떠 있는 그런 건물들의 그 사방에 이렇게 그 나무로 벽이 둘러쳐져 있고 또 문짝이 하나 달려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거기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사다리 같은 시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주를 위한 그런 공간은 아니었고 그 농경 활동을 하면서 산출된 그런 잉여 식량들이 아마 그런 원두막, 저희는 고상가옥이라 부르는데 이 바닥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고상가옥 안에 이렇게 보관이 되었던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땅으로부터 띄게 되면 유리한 점이 일단은 땅의 습기로부터 이제 차단이 된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그 습기를 방지를 해서 보존에 유리하다는 점하고 또 기둥을 통해서 쥐라든가 여러 가지 그 먹으려고 하는 그런 동물들이 그 올라오는 것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민속지 자료를 보더라도 여기는 곡식 창고와 같은 것으로 활용이 되었을 것이다. 그 안을 채울 만큼 이제 산출물이 많았다는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그리고
이제 아주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대형 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 시기 신창동 유적에서 나온 그만한 토기를, 그런 크기가 전국적으로 봐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 안을 채울 만큼 잉여 식량이 있었다는 것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잉여 식량들을 담을 수 있는 고상 가옥과 큰 항아리가 있었고, 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식량들 나누어 담아서 또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로 만든 널쩍한 어떤 쟁반이라든지, 또는 한 사람당 한 하나씩 이렇게 잡고 또는 내려놓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는, 지금 국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사발 같은 거, 또는 밥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릇들이 다종다양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여러 가지 동물 그리고 식물의 유체들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뭐 가까이에서 민물에서 얻을 수 있는 붕어라든지 또는 뭐 메기, 이런 민물고기부터 해가지고 제첩이나 또 이런 말조개, 피조개 이런 거, 그리고 멀리 가오리나 돔 같은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까지도 이 뼈들이 나오고 있고, 그 땅에 사는 동물로도 그 멧돼지나 사슴과 같은 그런 동물들의 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다종다양하게 동식물 자원들을 이용했다는 것도 또 역시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까지는 그 지역이 칠천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칠은 칠기할 때 칠인데, 그만큼 어떤 칠 생산이 많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창동 유적에서도 그 칠로 이렇게 목기에 칠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칠기를 만들게 되면은 물건 자체가 방습, 그다음에 방충, 그다음 방부제로서 굉장히 장기간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칠로 만드는 그런 그릇들은 굉장히 고가의 또는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썼던 그런 물건들인데, 신창동 유적에서 나오는 칠로 된 물건들 보면은 그릇도 있고요, 또 칼로 만든 칼집도 있고요, 또 그 마차 바퀴에도 그런 칠을 칠했습니다. 그 바퀴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바퀴인데 바퀴의 살 그리고 바퀴의 축 일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바퀴 축에 나 있는 그 바퀴 살을 꽂던 구멍들을 세보니까 22개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바퀴 살을 가지고 그 바퀴 원형의 지름을 복원해 보니까 대략 160cm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바퀴 정도면은 단순히 뭐 짐을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우마차 그런 종류가 아니라 높은 신분과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탔던 그런 마차의 종류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차 바퀴와 함께 나온 유물 중에는 어떤 거마구 중의 일종으로서 그 말 등에 올려졌던 고삐를 연결하고 하는 그런 목제품이 있습니다. 낭랑에 그 어떤 문화적 유산이 남아있는 평양 지역에도 그런 마차 부속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도 그런 비슷한 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총형 동기라고 하는 것인데, 말의 고삐를 꿰어가지고 이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나무 제품이 여기서 나온 거 보면은 역시 권위가 높은 그런 신분의 사람이 그 마차를 쓰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위 얘기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면은, 의례나 제사를 주관했던 어떤 일종의 제사장 같은 역할도 겸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된 유물들도 신창동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나무로 만든 칼, 또는 새 모양을 닮은 나무 제품이라든가, 또는 이제 점뼈라고 부르는 이 동물의 어깨뼈를 활용해서 점을 친 흔적들, 그리고 악기, 현악기, 이런 것들이 또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 점뼈 같은 경우는 동물의 어깨뼈에다가 약간의 그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열했을 때, 불에 태웠을 때 쪼개지는, 갈라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이제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그런 점성술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도 농경 관련해서 이제 장차 신창동 마을의 어떤 농경의 풍년이 될지 아니면 흉년이 될지 또는 그 마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런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사용했을 것이고, 제사장의 그런 권위를 갖춘 사람이 이런 전뼈를 가지고 어떤 미래를 점치는 역할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었던 장소는 이제 중국의 삼국지라는 문헌에 보면은 그 동이족 사람들이 소도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꾸미고, 범죄자가 도망쳐 들어가면은 잡지 않았다 할 정도로 신성한 공간을 여겼다고 하는데, 그 소도는 오늘날의 소떼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신창동에서 그 새로 만든 소떼의 부속품이었을지 모르는 새 모양 목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새 모양 장식을 한 그런 신성한 공간이 있고, 거기서 어떤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 의례를 할 때는 이와 함께 뭐 북을 두드린다든지 또는 찰 음악기라고 하는 이렇게 템포나 어떤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간단한 타악기,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 현악기라고 보고 있는 그 유물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런 제사나 의례 공간에서 함께 연주가 되면서 어떤 신비로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쓰였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무칼 같은 경우도 그 자체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지만은 칼이 어떤 살상력을 가진 그런 금속기가 아니라 봉검이라던가 철로 만든 칼을 흉내낸 나무칼을 만들어서 어떤 의례 공간 안에 그런 걸 매달아 놓는다든지 또는 뭐 들고 어떤 동작을 한다든지 하면서 그런 의례 공간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평화로운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신창동 유적에서는 농사도 있고 또 어떤 어로 활동도 펼쳐졌고, 또는 사냥 같은 그런 수렵 활동도 있고, 또 그런 풍요를 바탕으로 한 어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의례 활동도 있고, 이런 농경과 어떤 어로, 그 다음에 채집, 수렵 이런 게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유적으로서, 또 광주 전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 전남은 이제 나주평야 등 이제 예전부터 곡창지대로 유명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평야지대가 있고 또 바다가 있고 또 산도 있고 해서 아주 다양한 지형 환경 속에서 이제 문화를 꽃피우고 또 풍요를 일궜다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풍요라고 할 수 있는 그 키워드의 근간, 기반은 이미 청동기 시대, 그리고 그것을 이후에 이어서 나타나는 신창동 유적과 같은 그런 유적들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 속에서 광주 전남이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일궈낸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다는 것을 저희의 설명을 통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